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전범들을 수용한 지화 형무소. 5천 명이 넘는 수감자들 속에 몇 명의 한국인들이 섞여 있었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 공사였던 이대용. 그는 1975년 10월 3일 베트남 혁명 사업을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치화 형무소에 송치됐다. 하루 두 끼 주고 한 끼 굶겨요. 거기다가 국이라는 것이 요거 한 반쯤 주는데 그 늙은 호박국 누런데 송국이에요. 소금 쓴 거 송국이죠. 그거에 다거든요. 그래서 배고파 견딜 수가 없어요. 한국 대사관 영사였던 서병호는 그보다 석 달쯤 앞선 75년 6월 17일 같은 죄목으로 안희원 영사와 함께 수감됐다. 그들은 냉기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독방에서 반년 이상을 지내야 했다. 하루에 두 끼 먹고 세멘트 찬 공기를 맞으면 그 세멘트 공기를 녹일 수는 없어요. 뜨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맞으면 가장 힘든 것은 추위예요.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이제 신문을 구해가지고 신문으로 이제 이마를 가리고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몇십 년이 됐습니다만은 가끔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석방 못 돼가지고 애타는 꿈을.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푸르름이 짙어가는 4월. 호치민 시내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예전과 다름없이 같은 자리에 있지만 34년 전의 이곳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사이공이 함락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자 한국 정부는 교민 철수를 위해 LST 함정 2대를 보냈다. 1365명의 교민들이 두 척의 함정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이공에는 아직도 배를 타지 않은 200명이 넘는 교민들이 남아있었다. 왜 그들은 귀환을 거부했는가? 당시 취재를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남아있던 안병찬 특파원은 이곳에서 이룬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상당수가 승선을 거부했다고 증언한다. 사이공에 붕괴한다고 그러니까 한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귀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초라하게 실패한 모습으로 다시 귀국하기를 끝까지 싫어해요. 내가 성공을 하기 전에는 귀국하지 않는다. 귀국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 귀국하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국을 거부하고 배를 타지 않은 거예요. 전황은 급박하게 전개됐다. 북베트남군은 1975년 4월 6일 사이공 외곽 96km까지 접근했고 4월 28일엔 북쪽과 서남쪽에서 사이공시를 포위했다. (1975년 4월 29일) 24시간 통행 금지가 내려진 사이공 시내. 아메리칸 라디오 서비스 방송을 통해 빈 크로스비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사이공 기온은 85도. 점점 뜨거워진다. 우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꾼다 하는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틀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비상 탈출 작전의 개시입니다. 같은 날 오후 미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는 사이공 시내로 폭탄과 총알이 날아왔다. 이날의 폭격으로
유일한 비상 탈출 루트였던 탄손 루트 공항이 폐쇄됐다. 비상 시 한국 교민은 어셈블리 포인트 3에 집결해 탈출하는 것으로 미국 측과 사전 약속이 돼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곳에 가지 못했다. 아셈블리 3로 가라고 그랬지만은 월남경찰이 막았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그걸 다시 서로 통신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조정하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도 가자마자 안 내려보내니까 안 되겠다. 전부 미국 대사관으로 가자 말이지. 따라와가지고 자기 차 타고 가고 다들 그냥 허둥지둥 가는데 이제 마지막 탈출이 가능한 유일한 장소 미국 대사관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몰려든 미국인, 한국인, 베트남인 등이 뒤섞여 카오스의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죽느냐 사느냐 말 그대로의 생존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150여) 명의 한국 교민들은 생존 경쟁을 뚫고 대사관 진입에 성공했다. 이들 속에 이순웅 교민 회장, 안병찬 특파원, 안희환 영사가 있었고 한국인 그룹의 지휘자는 이대용 공사였다. 그러나 대사관에 들어왔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미 대사관은 철문을 사이에 두고 본관과 별관으로 나뉘어진다. 비상 탈출 헬기는 오직 본관 옥상과 안뜰에서만 출발한다. 탈출하려면 본관과 별관 사이에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했다. 그 아메리칸 내셔널스 미국 국적 가진 사람들 빨리 모여라. 이 짝으로 그러면 아야 아메리칸 하면서 이제 월남 여자들이 그 국제 결혼한 여자들이 패스포트 들고 막 쫓아간다고. 그럼 거기 새로운 줄이 생겨요. 그 이대용 공사를 제일 선두로 한 한국 그룹은 마냥 기다리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대용 공사 저리 꽂혀 나가더니 이제 이 몸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꽂혀 나가더니 이순우 사장 오라고 그러다가 걔네 쫓아갔더니 지금 우리 교민들 말에 이랬다 일을 쓰라고 내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본관으로 가는 문을 통과하기 위해 별관에서 사람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이대용 공사는 탈출이 점차 지연되자 전화 연락을 통해 철문을 통과 본관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미 대사관 공사 베넷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 난 타고 가라고 말이에요. 타고 왔어요. 타고 가라고. 근데 난 그때 한국 사람들 한 170여 명이 한 200명까지 못 간 게 있는데 나만 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철도 본부장인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남아서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간 겁니다. 이 순간의 판단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을 당시에 그는 몰랐다. 입술이 타들어가는 초조한 탈출 작전은 천천히 진행됐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 교민들이 별관에 머물고 있던 밤 12시경 가장 무서운 순간이 왔다. 타그닥 하고 철문 그 미군 해병들이 헤이 조 가만원 하고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더라고. 우리들 알잖아요. 지금 왜 그러나? 이렇게 속으로 불안했어. 근데 해병대원들이 전부 없어진 거야. 소대 규모가 거기 그 근처는 통제했거든. 근데 차닥 하고 문 잠그는 소리 나니까 막 하고 패닉이 일어나요. 그 앞에 몰려있던 군중들이 어머니, 우리 집사람, 그리고 남매 얼굴이 네 카트가 탁탁탁탁 하고 파노라마로 지나가는데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해요. 근데 그 순간적이야. 그 위기를 느낀 거죠, 내가. 아이코, 이제 틀렸구나. 나도 실종이구나. 우리 부친처럼. 6.25 때 우리 부친이 실종했거든요. 당시 키신저 국무장관은 마틴 미국 대사에게 밤 12시까지 철수 작전을 종료하라고 지시했다. 마틴 대사는 지시에 따라 12시 작전 종료를 위해 중간 철문을 폐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과 한국인을 포함한 천여 명이 아직도 탈출을 못한 채 남아있자 마틴 대사는 미 칠함대 마지막 헬기 편대의 증파를 요청했다. 다시 철문은 열렸다. 다시 미국 책임자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alright, alright, 염려마시오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 태워줍니다. 그거 안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패닉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줄서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줄서기 싸움. 그게 막 쫙 하고 철문 앞에 모였는데 4월 30일 새벽 1시 30분 마침내 한국 교민들 150여 명은 미 대사관 본관 진입에 성공했다. 마지막 진옥구 편대가 왔다. 안병찬 기자는 다른 몇몇 한국인들과 함께 목숨을 건 줄서기 끝에 새벽 4시 10분경 진옥구 헬기에 탑승했다. 마음을 졸이던 마지막 순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새벽 한 4시 좀 지났을 건데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그 해병대 우리 지키고 태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최루탄을 던 거잖아요. 최루탄을. 미국 해병대는 잔류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최루탄을 던지고 본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옥상으로 올라갔다. 백신 2명의 한국인을 남겨둔 채 철수 작전을 종료한 것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북베트남군은 사이공 베트남 대통령궁을 접수했다. 16년간의 기나긴 전쟁은 끝났다. 이 순간 탈출에 실패한 152명의 한국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만 대여섯 군데를 이제 전전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반딧봉 53번지 그 우리나라 대사 관저 일로로 이제 맞으면 모였죠. 탈출에 실패한 교민들은 프랑스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을 찾아갔다가 거절당하고 한국 대사관저로 들어갔다. 모두 152명이었다. 내가 75년, 25년, 32년 만에 여기 와보네. 32년 만에. 152명의 한국인들은 1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했다. 한쪽 공간에서 밥을 하고 사비를 털어 생필품을 사고 국제 적십자사의 지원을 받아 이 좁은 공간에서 공동 생활을 한 것이다. 북베트남 정부는 교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24시간 감시했고 교민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1년을 살아야 했다. 그때는 뭐 잘 먹고 안 먹고 못 먹고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 공산치가 됐으니까 살아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나가서 우리 가족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생각만 한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6.25 전쟁이나 경험을 겪었잖아요. 공산제 장에서 겪었기 때문에 무척 불안한 거야. 살아서 가려는 생각을 못했는데 심지어 영사관들은 이 외교관들은 더하지 사실상은. 왜냐하면 적성국의 국민이고 자기들 외교관이니까 먼저 죽이지 않겠느냐.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뭐 외교관이고 뭐고 없는 거야. 에? 그러니까 이제 술에 취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싸움들을 하고 그래서 나도 말리다가 한 대 울어 맞아가지고 병원에 한 보름 있을 일도 있었어. 북베트남 정부는 감시를 계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인들에 한해 외출증을 끊어 바깥 출입을 허용했다. 그리고 민간인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 담당 영사였던 안희원 그리고 서병호 영사를 구속했다. 도피해 있던 전 육군 장성 출신 이대용 공사 역시 약 3개월 뒤 구속됐다. 한국 외교관 3명은 베트남 혁명 방해죄로
다른 민간인 2명과 함께 수감됐다.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이었다. 하루 2끼, 배춧국 반 공기와 밥 반 공기가 식사의 전부였다. 배고픔만큼이나 고통스러웠던 것은 암흑 속의 독방 생활이었다. 이대용 공사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독방에서 297일간 수감돼 있었다. 또 사실 미쳐요. 저도 미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10개월 동안은 그 사형소방에서 말이죠. 사형소방에 있는 중경소방에서 거기서 뭐냐면 1m, 2m밖에 못 보니까 말이죠. 눈이 그냥 그 아주 아파가지고 말이죠. 머리를 못 보니까. 그리고 뭐냐면 밴 거 그 아주 허기씩 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미쳐요. 정말 미칩니다. 미치고서 그냥 또 어떤 사람 미친 척한지도 모르는 말이죠. 그냥 막 들고서 말이죠. 그냥 뭐 헛소리 막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미친 죄수들의 울부짖음, 배고픔, 그리고 어둠은 그를 극한으로 몰고 갔다. 수감 전 78kg이었던 그의 몸무게는 수감 후 10개월 만에 46kg까지 빠졌다. 그들은 이곳에서 죽음을 느꼈다. 절망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것이 장기화되고 또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몸에 체중은 점점 빠지고 창백해지고. 그것은 뭐냐면 꼭 뭐 이놈들이 석방시킬 것은 전혀 그런 기세는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있다가 야 이거 옆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더니 자살하면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내가 안 한 게 뭐냐면 아니다. 나 말하는 것이 말이야. 자살은 그건 말이야. 의지가 박약한 자의 행위다. 절대로 자살 안 한다 말이야. 이 상황에서 이들의 선택은 포기하는 것이었다. 수감 1년이 지난 어느 날 놀라운 선물이 왔다. 그동안의 소식과 한국에서의 구조 노력을 담은 한 통의 편지가 이순웅 교민 회장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는 편지 여백에 답신을 썼다. 이순웅은 어떻게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 야, 참 기가 막히네. 항상 마음 졸이기 여기 취했다고 내가 이곳을 조마조마조마하고. 오래전 그는 마치 집 드나들듯 이곳을 드나들었다. 아이. 지금도 경비가 심한 이곳. 형무소 담에 붙은 이 가게가 그의 출입처였다. 비에? 오케이, 비에. 지금 저쪽 안에서 누가 보고 있거든? 아직도 이곳에 오면 신경이 면도날처럼 곤두선다. 예전엔 식품점이었던 이 가게는 형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유로 간수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이 회장은
간수들과 친분이 있는 가게 사람들을 활용했다. 통해 가지고 간수를 연결하신 거죠? 그렇지. 누가 여기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순흥의 옥바라지는 1980년까지 5년 동안 계속된다. 시간이 지나 사식 반입이 허용된 후부터는 옥중에서 꼭 필요한 부식들을 매달 30kg씩 넣어주었다. 편지 왕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간수의 눈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편지는 속옷 사이에 꿰매져 전달됐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감돼 있는 공간원들을 도왔다. 수감된 사람들의 소식을 애타게 찾던 한국 정부에게 이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이순흥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심각한 진단 중. 심각하게 지금 조사 신문하고 있다 그 뜻이거든요. 78년. 태극 대사관도 보내고 저 싱가포르 대사관, 우리 한국 대사관 거기도 보내고. 다행히도 그 들키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 과정 알면 그 난리 나지. 이건 뭐 불안할 정도가 아니라 그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이순흥의 헌신적인 도움 덕택에 형무소 안의 한국인들은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비상식량과 급박한 소식만 전달받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는 본국의 가족들과도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순흥이 넣어준 별것 아닌 물건들이 이들의 생명을 구해주기도 했다. 이순흥 회장께서 이민국 수사당국에 이제 특별히 요청을 해서 75년 말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차입이다 해가지고 먹는 건 못 보내고 담요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 담요가 맞으면 제 체온을 가장 영하로 내려갔던 체온을 따스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담요 하나가 아마 제 생명을 아마 구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그러나 정작 이순흥 자신의 인생은 무너졌다. 응어는 전쟁 중 두 아이를 낳은 젊은 베트남 엄마였다. 응어는 자기 아이들을 한국에 보내고 싶어 했다. 이순흥은 옥바라지를 도와줄 베트남 사람이 필요했다. 내일을 도와주면 자기 가족을 출국시켜달라. 내가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출국시키도록 해보겠다. 내일만 도와달라. 도와주는 게 이제 일제 내가 하는 일에 모두 통역하는 일이니까 같이 다니면서 제3자는 절대 통역이 안 됩니다. 공공기관하고 할 때 당신 누구냐? 통역이다 그러면 통역을 안 써요.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통역을 쓰기 때문에 이제 부부되는 게 입증이 돼야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자. 베트남 수사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순흥은 두 아이의 엄마인 응원과 위장 결혼을 한다. 우리 결혼한 사실을 교민들이 나가가지고 연줄연줄로 해서 이제 소식통이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했지. 연장 아빠가 월남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제 쇼크 받았죠. 쇼크 받았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오해하는 거지. 지금 어떻게 젖을 두고서 또 결혼할 수가 있느냐.
이순웅은 한국 대사관저에서 이곳으로 다른 한국인들과 함께 이주하면서 응원과 한방을 쓰게 된다. 약속대로 그녀에게 한국 출국 비자를 발급받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부부라는 증거를 베트남 당국에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인과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됐다. 81년 내가 이제 5월 30일에 귀국을 했는데 6월 30일 날 우리 법원에 가서 이혼이 비용수로 끝났지. 항상 양심에 참 걱정이 되지. 왜냐하면 한국의 와이프가 뭐 잘못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공관 직원이 나를 믿고서 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 벅차고 다 포기하고 나만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출국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 수감된 지 2년 후 이대용 공사는 서병호, 안희원 영사가 있는 공동 감옥으로 이감됐다. 독방 시절에 비해 많은 것들이 훨씬 더 나아졌다. 그러나 이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위와 배고픔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 왔다. 리대영 맞고 나가. 그 하루는 말에 간수가 존옷을 입으라고 그래. 존옷을 입었더니 들고 나가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밖으로 나가요. 아, 석방 나오다 해서요. 이거 3년 있으면 석방을 시켜 나오다 했더니 웬걸. 석방되는 줄 알았던 이대용을 맞이한 것은 평양에서 날아온 통일선전부 요원들이었다. 이들은 군 장성 출신 이대용의 활용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지금부터 지난날 과거를 청산하고 양심적인 면에서 인민 편에 서서 일한다면 인도적 대우를 해주가서 나는 비엔나 협정에 따라 국제 외교관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신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어. 이거 동무 같은 민족끼리 한번 마음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누구한테 그들은 당신 얘기했던 전향을 요구했다. 걔들 그럽니다. 당신이 말이 우리 편을 저 쓰라는 거 쓴 다음에 많이 서울 가고 싶으면 서울 가게 해주겠다고. 그냥 중요한 간첩이 돼서 이거 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절대로 하니까 난 그런 짓 살아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냥 죽으면 죽었지 하면서. 북한은 박영수를 비롯한 노동당 간부들을 베트남에 파견, 총 7차례에 걸쳐 한국 공관원들을 신문했다. 때론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남북이 팽팽히 대치하던 극한 냉전의 시대. 이들에게 북한의 신문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전향이란 조국에 대한 가장 큰 배신이며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아까 패티김의 노래는 이제 왜 제가 마음을 굳게 했냐면은 이제 나중에 북한의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러온 거죠. 그래서 2번 조조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평양 한 번 안 가가자는 그런 뭐 해유 같은 그런 작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그게 필요한 거죠. 맞으면 이건 혼자 대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 가장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게 패티김의 서울의 창가다. 세 사람에 대한 집요한 북송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베트남 정부와 끝까지 저항한 세 외교관으로 인해 북송 계획은 실패했다.
폐지를 주워 만든 달력에는 그들이 고통과 공포 속에서 힘들게 넘긴 하루하루가 새겨져 있다. 공동 감옥 생활 이후 이순웅의 도움으로 한국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데 인색했다. 그냥 그 편지야 잘 있다 그런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가급적이면 이제 얼마만큼 고생됐다는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사이공 함락 직전 아내와 함께 탈출했던 쌍둥이 딸들과 두 아이. 얼굴을 본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한국 정부는 3명의 억류 공간원을 구출하기 위해 수감 3년 후인 1978년부터 한국, 북한, 베트남 3자 회담을 열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1979년 유택의 거상 아이젠버거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의 관계망을 통해 억류 한국인 석방 교섭을 하는 대신 한국에서의 이권 보장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1년 후 Lệnh phóng thích số 2. Chính phủ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ra lệnh phóng thích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có tên sau đây: Lee Dae-yong, An Hee-won, Seo Byung-ho, ngày 11 tháng 4 năm 1980. 형무소 생활 5년 만에 세 사람은 출소한다. 이대용 공사는 그의 책에서 당시의 감회를 이렇게 썼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5년은 이렇게 끝이 났다. 해마다 4월 12일이 되면 세 사람은 각자의 부인들과 함께 살아서 서울에 도착한 날을 기념한다. (29년) 동안 늘 이곳 뷔페 식당에서 만났다. 배고팠던 자신들뿐만 아니라 함께 굶주렸던 아내들을 위한 배려다. 아우 저게 얼마나 괴로울까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냥 뭐 먹어도 뭐 여기서 탁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굴이 굉장히 희고 깨끗했었는데 새카맣게 타요 그냥. 어쩌면 그렇게 타는지 뭐예요. 속이 타니까는 겉에까지 막 새카매지는 거예요. 막 마르면서. 우리 양반은요 지금도 혼자 중얼거려요. 혼자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러면은 뭐를 중얼거리냐면 아이 배고파 그 소리하고 거울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나 일본 말로 그래.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냐
이렇게 혼잣말을 짓거려요. 지금도.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주 그 소리 들을 때 저는 아주 가슴이 뭐야 아주 쨍해요. 그냥 지금도 그래요. 이제 30년이 다 된 일이지만 상처는 아직 남아있다. 이대용 공사는 1년간 치료를 마친 뒤 보험회사 이사로 정상생활을 시작했지만 평생 두통을 비롯한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렸다. 정년 퇴직 후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파산하면서 경제적으로 힘겨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충직한 군인으로 살았다. 6.25 전쟁 때는 3년 내내 최전선의 중대장으로서 수많은 전투를 치러냈고 책임감 때문에 혼자 탈출할 수도 있었던 베트남에 억류됐고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조국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지켰다. 훈장을 최고 훈장 준다고 해서 뭔지 뭐 이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훈장이 걸렸네요. 그런 줄 알았더니 내정에 중앙정 후장이 반대. 왜냐하면 아니 적한테 말이야 억류된 사람을 부자 주면 내중에 말이야 다들 무슨 억류되고 부자 받을 거 아니냐 말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대로 다 지나가서 오늘까지 그냥 완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그것도 있는데 이게 나는 와서 뭐 훈장 하나 받아가 또 없고 돈 받아가 또 없고 나라가 그냥 나 살렸다지 무슨 돈 그런 거 생각해서 그 생각해서요. 폐결핵과 잇몸이 썩는 병 때문에 안희환 영사 역시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 금융기관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뒤 그는 자신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던 베트남과 화해했다. 베트남전 당시 양국 최고 사령관의 극적 재회를 주선했고 베트남을 공부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이 공로로 그는 한국에서 받지 못한 훈장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았다. 세 가지로 이제 정부 기관을 말하자면 구분할 수가 있다. 제1기록은 34년 전부터 베트남어를 고사했던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베트남의 역사, 경제를 공부하고 그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나라에서 나한테 좀 못해줬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그건 뭐 전하 집사람이나 뭐 그건 그 뭐 섭섭해한 거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 저는 5년 동안 억류도 했는데 정부에서 나름대로 구출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거지 무슨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억류됐던 교민들 중 가장 마지막에 석방된 이순웅. 그는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이나 베트남 상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 2만 5천 불 정도 됐지. 전쟁 고초를 수고해 수백만 불의 매출을 올렸던 34년 전만큼의 사업 규모는 아니지만 이제는 흐르는 세월의 순응에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 일은 하나. 이제 모든 것을 달관한 나이지만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이제는 연락도 뜸해진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 옛날에 그 6년 동안에 그 활동할 때에 경제적으로 지원도 못하고 또 정부에서도 내가 알기엔 지원을 안 해준 걸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한 것도 없고 뭐 세 사람 뭐 그 가족들이 조금씩 도왔던 말은 들었지만은 우리 애들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어려움이 많았고 애들에게는 내가 참 너무 미안할 정도가 아니라 참 어떻게 얘기를 표현을 해야 할지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로서 뭐 잘한 건 하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산 하나 남겨준 것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스스로 정한 지조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고집을 부리고 5년이나 떨어져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아버지들. 억류된 세 사람을 가장 오랫동안 취재했고 스스로를 어리석은 아버지 세대라고 부르는 안병찬 기자. 그는 자기 세대에는 자신들만의 운명이 있었노라고 말한다. 우리 세대는 특히 말이죠. 해방건강 이후에 자라나서 그 어려운 시기 보릿고개도 넘고 말이죠. 그때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아주 흑백 논리 속에 자라야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어쩔 수 없이 각고면례로 이겨내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주 뼈가 깎을 고통을 이기면서 열심히 일한다는 각고면례.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어떻게 다르냐면 각고면례로서 살 운명이었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죽었냐면 육사생들이 말이죠. 육사 졸업생들이 그때 5,735명입니다. 졸업생이. 그 중에서 5,371명이 적탄을 맞았어요. 피를 흘렸어요. 93%입니다. 그게. 또 그때 내 생각했어요. 난 이미 벌써 죽을 때 다 우리 친구들이 죽었는데 말이야. 하나 이렇게 2배 이상 살았단 말이야. 과거가 베트남하고 우리가 참전했다는 과거가 있다. 그 과거에 내가 희생이 된 거다. 이런 과거사 정리해 과정에서. 배고픔과 불운과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고 오늘을 만들었지만 이제 다 쓰고 버린 공책처럼 잊혀져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시 당신들을 기억합니다.